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저희 일부 뉴스 비평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짚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언론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위원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영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규제 2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규제 완화 혹은 철폐에 관한 소위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이제 TV에서 생중계했었던 내용인가 봐요. 네, 자칫 언론이 이제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우려들이 높은데요. 3월 20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민관 합동 네. 규제 개혁 점검 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방송 3사가 그래서 생중계했는데요. 방송 3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국정 홍보 방송이라고 KTV라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그대로 갖다가 방송을 한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이례적이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의 그런 행사, 네. 생중계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행사나 국가 간의 행사, 아니면 뭐 3.1절 같은 국가 기념일, 네. 아니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때 생중계를 보통 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 방송 3사의 그 생중계 결정 네. 시간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20일 날 이제 생중계가 됐었고, 뭐 KBS는 19일 오전, MBC는 19일 오후에 생중계가 결정됐고, SBS 같은 경우는 20일에도 그 편성표에 생중계 예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중계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굉장히 기습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좀 문제 뭐 지적하거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회의까지 이렇게 온 국민이 봐야 되나 하고 뭐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실제로 평가는 어땠나요? 한 방송사에서만 하면 예를 들어 주간 방송사라고 하죠. 네.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세 방송사가 공통되게 같은 시간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들이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방송이 갑자기 결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채널에서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생방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뉴스에서 보여줄 일인데 그걸 굳이 전문을 다 생방으로 결방까지 하면서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한국전이 한국인 다른 나라와 한다 그랬을 때도 그 방송 3사가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전파 낭비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죠. 그동안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송 3사의 공동 생중계에 대한 비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 공정성이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선거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맞아요. 네, 뭐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여당이나 대통령이 좋은 일로 내지는 뭐 나쁘지 않은 일로 계속 방송에 노출되고 정책이 설명될수록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도 이번 공동 생중계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방송은 방송대로 나간 거고 네. 어쨌든 한 내용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지 좀 내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의가 계속 생중계가 진행되고 나서 바로 이제 저녁 뉴스들이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뉴스들에서도 첫 곡지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이날 회의의 네.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는 내용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우선 KBS 보도부터 보면서 좀 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죠? 업계는 이 두 규제가 비용과 시간 등 현실을 외면한 졸속 규제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용을 중소기업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반발했었죠. 그 기업의 인터뷰를 크게 내보낸 건데요.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죠. 이 규제들 중에서 갑자기 엉뚱하게 이제 삼성전자의 불산가스 누출을 예로 들면서 그 이후에 법이 좀 생겼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이랄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네. 같은 것들이 평가 등록법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었고 이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리는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은 없이 그냥 기업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정도를 나열하는 정도의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MBC 뉴스도 한번 보시죠. 네. 어떤 규제가 암덩어리인지, 규제를 남겨두는 것이 푸는 것보다 정말 이익인 것인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보도 말미 같은데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껴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를 들어 이제 뭐 비판적인 신용을 하는 정도이지 어떤 것들이 풀어야 될 거고 어떤 것들이 풀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게 기업의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인지 내지는 그런 이익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볼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들이 없다는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뉴스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규제 완화에 관한 생중계 이외에도 뭐 연일 좀 이렇게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20일 날 그 생중계가 있었고 24, 28일에도 생중계가 있었는데 네. 그 유행같이 맞아요. 그것도 방송 3사 동시 생중계가 좀 퍼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4일에는 그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회식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약 30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MBC 드라마 귀향후가 15분 일찍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기조연설이 들어가고 SBS 같은 경우는 이제 힐링 캠프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 오영경 씨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예고도 없이 보시죠. 많이 보시고 관심도 있고 연설이 길어지니까 아예 결방이 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렸던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뭐 실망 내지는 그 이상의 감정을 좀 느꼈을 것 그날 이제 같고. 앞에서 예고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오영경 씨 편이 방송된다고. 근데 이제 그냥 결방이 됐고. 네, 하고 28일에도 이제 해외 순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28일은 독일의 드레스덴 공대라는 곳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연설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 나가면 많이 명예 박사도 받고 그 연설하는 건 굉장히 평범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것도 갑자기 생중계가 됐는데 그 KBS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생중계를 결정했고 그러니까 28일 날 오전에 각각 MBC하고 SBS도 생중계 결정을 한 거죠. 보통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게 아니라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생중계를 한다고 했으면은 미리 결정이 돼 있고 편성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그 편성이나 방송사의 운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라 일이니까 뭐 감안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연속 3번 한 달에 이제 예, 20, 한 달에. 24, 28 그러니까 따지면 10여일 내에 3번이 됐던 뭐 시청권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좀 방해받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일종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옛날에 그 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땡전 뉴스라는 말이 있었죠. 9시 뉴스가 이렇게 시작되면 땡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네.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땡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때는 방송 보도를 했었어요. 마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그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되돌아오는 전두환 대통령 마치 구원자처럼 묘사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서사 구조는 드라마지 보도가 아니죠. 유명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하는 그 여자 감독 영화 비약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영화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를 선전하는데 히틀러가 처음부터 비행기 타고 강림하듯이 신이 인간 세계 강림하듯이 어려움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식의 어떤 서사를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보도를 한다든가 그건 영화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긴 한데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거죠. 그런 프로파간다로 가는 성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려의 말씀이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 지켜보면서 마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뭔가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치 풀어주기 위한 구원자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거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게 또 대통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너무 방송 보도가 마치 구원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해온다라고 하는 뭐 짠다크식의 어떤 그런 서사 구조는 이제 그런 구조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회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우리는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향을 언론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네, 이번에 준비해 오신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혹시 지면 사유화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자사에게 유리한 보도를 한다는 정도로 네, 뭐 다른 개념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신문사들이 자사나 아니면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언론을 뭐 이용한다, 활용한다. 일종의 기관지 비슷한 네,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보통 저희가 다뤄왔던 것 중에 신문이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파성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곡 편파 보도를 한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좀 별개로 그 언론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 사주나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좀 치졸한 그 보도 행태라고 좀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면 사유화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요런 지면 사유화하는 이게 기사구나 아닌가를 좀 구별하는 거? 그걸 좀 상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2001년도 2월 달에 네. 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해서 한 23개 중앙 언론사에 네.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이거 비판 언론 억제기다, 언론 탄압이다, 극렬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분들이 이거 언론사 세무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거 언론 탄압이다. 뭐 그렇게 많이 동조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사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실제 김영삼 정부 때도 이제 2001년도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였고 그 전인 김영삼 정부 때도 했어요. 언론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사주들의 그 치부가 워낙 그 심각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근데 그런 건 왜 발표를 안 해요? 왜? 안 하고 그냥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고도 발표를 안 한 게 문제인 건지 세무조사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소된 어떤 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내지는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그리고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 등이 그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판결 나고 나서는 그런 건 보도가 잘 안 되죠. 다른 신문사의 사례도 있죠? 네, 최근에 국민일보 올해 있었던 일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민일보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윤교 목사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네. 하고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사장이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윤교 목사가 그 회사 돈이 아니죠. 이제 교회 돈 130억 원을 배임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올해 2월 20일 날 그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추징금 50억을 선고받았고요. 그 아들인 조희준 전 회장은 3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재판이 있기 전까지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된 그 제기가 된 게 그 순복음교회 한 30여 명의 그 장로들이 문제 있다 이거 배임 있다라고 제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보가 실질적인 조윤기 목사가 사주로 있는 국민일보가 이 30명이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계 전체에 욕을 먹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뭐 비판 내지는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2월 20일 날 보도가 판결이 나자 21일자에 그 관련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유죄 판결 받았던 관련 보도가 신문 전면이 광고가 없는 전면이었는데 우측 제일 구석에 거의 손바닥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보통 1단짜리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신문을 아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 기사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주 뭐 실질적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반대편을 공격하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나니까 거의 보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보도 행태를 하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지면 사유화다라고 그러네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종편들이 또 많아졌고 네. 그 종편이 거대 신문사하고 이제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좀 이 지면 사유화 문제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TV조선, 뭐 JTBC나 네. 채널 A, 뭐 MBN도 있는데요. 특히 이 앞에 새 신문사의 그 공통점이 이제 거대 그 신문사가 네. 모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편이 2011년 12월에 개국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신문 보도를 좀 봤더니 개국에 맞춰서 신문들에서 엄청난 보도들을 했는데 그게 분량도 분량이지만 뭐 제목이랄지 그 칼라 보통 신문이 웬만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흑백으로 네, 처리하는데 그때만큼 칼라 기사들이 넘쳐나는 적을 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종편을 홍보하는 그렇죠. 이제 뭐 네. 제목만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뭐 91년 조선일보의 막강 콘텐츠 채널 19에서 다시 태어나다 번을 바꿨죠. 내놓고 홍보하는 네, 네, 뭐 네. 중앙일보는 미디어 빅뱅,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채널 15번 하고 동아일보는 오늘 오후 4시 판을 뒤엎는 TV가 옵니다. 거의 뭐 이제 최장 그 미디어가 빅뱅이 온다, 판을 뒤엎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대한민국 1번지 광화문에 A급 방송 뜬다. 이게 채널 A잖아요. A급 방송이 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이거는 이제 조중동이 종편의 모기업이긴 하지만 종편의 홍보지로 좀 전락했다. 예. 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계속 이어서 여러 가지 시청률 1위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뉴스 시청률 1위인지 그게 메인 뉴스인지 아니면 난 뉴스인지 네. 아니면 드라마가 언제 뭐 그 보통 월화 수목 되는데 그 동시간대 드라마들 중에 또 1등인지 아침 드라마인지가 불분명하게 뭐 드라마 1등, 뉴스 시청률 1등, 뭐 계속 1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지속해서 한 1주 동안 넘쳐났거든요. 이게 그 선점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게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것들이 무조건 1등이라고 부각하는 게 이게 언론 윤리에 맞나 그럴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편이 원래 개국하기 전에도 네. 여러 가지 여론도 시끄러웠고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뭐그 기억나는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그 뭐야 신문하고 방송을 같이 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가 네. 아니라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고 우려했던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라는 게 옳다. 그것과에 연결되지는, 그러니까 유행이 꼭 좋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추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다른 언론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그 일부 몇몇 신문들이 실제 그 신문 시장의 70%를 과점하고 있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가 그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이 늘상 외국 편파 보도로 많은 뭐 독자,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좀 그건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방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다, 옳다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그 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이제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중앙 일간지가 아니라 그 월스트리트라는 월가 네네. 뉴욕, 뭐 뉴욕이나 워싱턴 타임즈 이런 것들이 나름 특성, 지역 신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중앙 일간지들이 내지는 전국 일간지들이 이렇게 전체 신문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추세다, 신방 경영 추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종편이 이제 이 탄생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벌써 시간이 2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종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건가요? 종편이 처음 탄생할 때 그 국회 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날치기 이제 하자가 있는 법안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건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송 현실, 그러니까 산업적인 현실입니다. 시장적으로 보면은 시장 논리를 보면은 그 4개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그 고민들,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4개사나 한꺼번에 좀 승인을 해줬고요. 승인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종편이 생기면은 산업 유발 효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장밋빛 그 미래를 네네.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 종편이 탄생하면은 그 고용 창출 효과가 2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었죠. 선전을 광고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1,130여 명? 그것밖에 1,319명. 5%밖에 네. 안 되는데요. 근데 직접 고용, 그 종편 4사의 직접 고용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간접 고용 형태로 하더라도 그 처음 예상했던 그 숫자에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 굉장히 뭐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약속하면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지상파랑 똑같거든요. 뭐 드라마, 뉴스, 뭐 오락, 연애, 뭐 교양 다 해야 되는데 그 뉴스
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기능에. 보도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 이게 그냥 보도 전문 채널인지 네. 종편인지가 약간 헷갈리는 편중만 상황까지, 올렸네요. 편중. 네,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이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브로드캐스트 뉴스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 담당 PD들이 3명이 있어요. 이 3명들이 나름대로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그 방송에 임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탑 앵커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나름대로는 좀 실력이 좀 딸렸던 사람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방송을 조작해요. 하나의 그 뉴스 인터뷰인데 그 뭐 강간당한 여인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휴머니스트처럼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 그것이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탑 앵커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냥 같은 PD였는데 결국은 신뢰를 잃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잃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언론의 본질은 보도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을 했을 때 네. 어느 한쪽은 반드시 얻는 이익이 있겠죠. 탐욕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힘을 얻고 좋은 자리를 간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메랑으로 오는 어떤 사랑과 신뢰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언론에 대한 어떤 시선들은 반드시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윤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하면 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고 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윤리 강령에는 언론의 자유, 독립,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언론 상황은 다 뭐 가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스스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좀 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